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1차 과목에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칠 거면 치고 말라면 말고. 저기, 오늘 토요일 날인데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관세사 1차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3개월, 4개월 공부해서 붙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고요. 어쩌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공부해서 붙으려면 최소한 5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난 관세사도 태어나서 처음 본다. 아, 예. 두 병, 세 병? 그럼 어느 정도 다 공부를 좀 하고 오셨나요? 문제풀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관세사 시험에. 무슨 이슈였죠? 예,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9명이 합격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좀 합격자를 늘려주려나라고 생각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냥 또 얄짤없이 90명 잘라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90명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동점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합격자 통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차 공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설명에는. 그래서 이 관세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진 소개로 이제 1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합격자 분석.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거의 8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정말 대박인 게 10개월, 14개월만 공부해서 붙은 분도 계세요. 1년이 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건 그분의 주장이긴 한데 일단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확인할 건데 근데 거의 거짓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약간 특이했던 게 코로나로 1차 시험이 6월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되면서 한 3, 4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를 짧게 붙고 2차를 거의 한 1년 정도 하셔서 붙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프로모션을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관세무역연구원은 관세사나 보세사, 그다음에 원산지관리사 등등 관세나 무역 관련 그런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거의 뭐 대부분의 과정을 무역과 관련 대부분의 과정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사가 주력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강점은 뭐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타 또는 2타 강사님들이 다 저희 학원에 몰려 있었고 이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저희 학원은 2013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 학원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관세사 학원이. 근데 이제 어떤 과목 들으려면 어떤 학원 가고 어떤 과목 강사님 들으려면 뭐 어떤 학원을 가야 되고 이게 다 1타 강사님들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쳐갖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이고 그래서 일단 강사님들이 다 최고의 강사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와의 활발한 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객이 누굴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2차 시험 보고 이제 답안지를 써서 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잘 봐주시고 평가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답안지를 선호하는지 등등등 그다음에 요즘 학계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달 좀 해드리려고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제 대학원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박사입니다. 아니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만히 계시면 진짜인 것 같잖아요. 박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회도 뭐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 학원 출신 합격자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추천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세법인 아는 데 있어요? 유명한데? 큰데? 여기 뭐 S라고 하는 데가 사실 제일 크고요. 뭐 관세사 업계의 거의 김현장 같은 데죠, 뭐.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은 저 관세법인의 창고가 거의 제일 큰 창고로 딱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다들 이제 저희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뭐 A로 시작되는 관세법인 등등 있는데
뭐 어떤 공식적인 루트로 추천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저런 대형 법인에 원서를 넣겠죠. 이제 취업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면접을 보면 다들 뭐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뽑는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저 친구가 그냥 말로만 저런지 정말 성실한지. 그럴 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대표님들이랑 저랑 거의 동기거나 뭐 한두 살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혹시 99년도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99년생? 99년생이에요? 99년생이면은 몇 살이지 이제? 23이요. 제가 관세사 시험을 99년도에 합격을 했거든요. 16기 관세사고. 그래서 대부분 업계의 대표님들이 14, 15, 16기 요 기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학제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2차만 모의고사 장학금을 매달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좀 경제가 힘든 어려운 분들도 저희가 9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혹시 좀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정말 다 90% 할인을 해드려요. 오프라인 기준으로. 자, 요거는 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개원을 해서 2014년도부터 이제 합격자가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명 중에 78명, 2014년도.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저희 2차 모의고사 출신들. 그래서 2015년, 뭐 16년, 17년. 뒤에 보면은 백그라운드 다 보이시죠? 예, 축하위원을 다 열어가지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 건데, 작년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다음 달부터 조금 뭔가 완화가 될 것 같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합격자들한테 빨리 다 백신 맞으라고 공지를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합격자를 축하위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래가지고 149명 중에 이제 148명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 올해도 좀 나올까 많이 좀 뽑을까 좀 저도 이제 기대를 했지만 90명만 나왔고, 지금 저희가 합격자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걸 회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6분이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니다. 저 6명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지금 아직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고, 확인된 거는 올해 90명 중에 84명이 저희 학원 출신입니다. 자, 관세사 시험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뭐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는 분 누구죠? 관세사 처음 본다고 아까 손 드셨던 분? 왠 또 안 들어요. 가운데 후드티 입고 계신 분 전공이 뭐예요? 졸업하시고 직장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요? 회사가 왜 안 좋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전 저희 회사 되게 좋은데. 대표라 그런가?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럼 무역학 가면 아시겠네요.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죠? 관세사는 여기 보면 이제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상담받으러 올 때 보면 관세사가 무역 전문가라고 이렇게 알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역이라는 건 사실 거래를 하고 수출 수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역이잖아요. 관세사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무역하시는 분들의 통관을, 그죠? 대행해주고, 수출입 통관을 대행해주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업구제라고 되어 있지만 관세청도 세관도 세금을 걷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처럼 세무조사와 비슷한 거기서 이제 심사라고 얘기를 해요. 법인 심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크게 이제 추징 금액이 나올 때는 수천억 원이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통관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세금을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치, 3년치 몰아서 사후 심사 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한 3천억 정도씩 막 추징당하기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순순히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제 논리의 싸움이다 보니까 좀 싸워야겠죠.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세금에서 빼달라. 이제 그런 것들을 역할을 또 하는 게 관세사의 업무이기도 하고, 주 업무는 요겁니다. 수출입 통관 대행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제 기업 구제라든가 FTA 활용 지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규모가 있는 법인 이 두 가지 기업구제라든가 FTA 활용 지원은 약간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법인에서 좀 가능하고 개인 사무소도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인력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통관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자격증이 아니에요. 지금 무역학과 국제무역사 자격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그거랑 관세사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 말고 합격을 했을 때 국제무역사 자격증과 관세사 자격증의 차이 있죠. 토익 같은 거고 관세사는 그 우리가 8대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변호사, 세무사, 뭐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자격이에요. 국가 자격.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자격증하고 국가 자격은 의사 면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불법이죠. 그죠?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수출입 통관, 수출입 통관을 수출입 기업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행하는 사람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대행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관세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8대 전문직의 좋은 점, 국가에서 그 자격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못하게 만든 게 국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따기가 어렵지만 일단 따게 되면 좀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문직을 많이 좀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일정인데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2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시험 일정과 관련된 공고는 그 전년도 12월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 일정은 올해 한 12월쯤 그때 아마 예비 공고가 나올 건데 거의 예비 공고가 거의 뭐 확정 공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진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에 1차 시험을 보고요. 6월 말에 2차 시험 보고 그다음에 9월 중순 또는 10월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시험 과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사 합격하면 이제 뭘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게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뭐 회계사 세무사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취업을 해서 일도 배우고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취업을 좀 목표로 많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관 취급기업 법인, 뭐 종합물류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큰 물류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제 운송을 하는 CJ, GLS, 대한통운, 그 다음에 페덱스, DHL 같은 그런 특송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그 자기들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국한에서만 통관할 수 있어요. 그 업체들은. 무슨 말 이해되셨죠? 관세사는 뭐 제한 없이 아무 물품이나 다 통관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통관 취급법에는 자기들이 운송하는 물품 있죠? 예, 그거에 한해서만 통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는 꼭 채용해야 된다? 예, 그래도 관세사는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인천공항에 가면 요즘 난리래요, 난리.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가잖아요. 어떻게 좀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죠. 돈이 좀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걸 다 어디에 쓰겠어요? 인터넷 쇼핑. 막 이러고 막 산대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쇼핑으로 개인 직구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화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관세사들은 힘들대요. 진짜 힘들대요. 하루에 몇십만 박스씩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잘못된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마약도 되게 얘기 많이 나오고 등등등. 근데 그 마약 같은 게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면 그게 이제 관세사 탓, 그 업체 탓, 점수가 깎여요. 사실은 관세사가 실물을 보고 통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박스들을. 그래서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긴 해요. 일은 많고. 자,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관팀을 따로 운영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 근데 신입 관세사를 뽑지는 않고요. 경력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관세사 일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갔다가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오래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평생 직장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합격자 중에 한 5명? 많으면 10명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또. 예, 일을 해보니, 아니면 처음부터 관세직 공무원이 목표였던 분도 있고, 일을 해보니 공무원이 갑이구나, 최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시죠? 가산점 5점을 준다는 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사가 있으니까 9급보다는 7급으로 많이 응시를 하는데, 문제는 관세직 7급이 뭐 많을 때는 10명 뽑고요. 예, 보통 5명 막. 그러니까 거기 5명 뽑아놓은 친구들을 보면 4명은 관세사 자격증 소유자, 1명은 뭐 국가 뭐 그 유공자. 그래서 가산점이 없으면 7급 못 붙어요. 예, 아무튼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7급은. 그 다음에 법무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 수요가 아주 약간은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뭐 앞으로 10년간 관세사 직업 전망은 예전에 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말을 좀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FTA 체결도 하고 교육량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관세사 고용은 뭐 증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약간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무역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뉴스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출 뭐 무역 수지가 계속 뭐 기록 달성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이동은 막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품의 교류는 되게 많아서 지금 뭐 선사들 컨테이너 구하기가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해요. 수출입 기업들이 워낙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차 교수님들, 저희는 과목별로 2분씩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1차 관세법에는 구민의 관세사님, 그 다음에 임예진 관세사님 2분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을 이제 들을지. 무역영어는 저하고 김용원 관세사하고 유샘나 관세사 둘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원 회계사가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수 세무사님이 회계학, 이경신 세무사님이 내국소비세법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교수진, 뭐 여러분들도 내년쯤에는 만나게 되겠죠. 임예진 관세사가 2차 관세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의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김병수 관세사님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역실무는 2분이 있어요. 최재순, 최건수 관세사 2분이 이제 계십니다. 왜 웃어요? 왜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그윽해? 누구? 최건수 관세사님. 여러분들 관세사가 되면 그게 더 좋아요. 아니, 왜냐하면 최건수 관세사 같은 경우, 최재순 관세사 마찬가지구나. 둘 다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지금 최건수 관세사는 지금 박사 논문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그 제목 잘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지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망신당하잖아. 아무튼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관세사가 되면 이제 석사 정도만 이제 학위가 있고 전문직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한 5년, 10년 이상 있으면, 학교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시간 강사 자격이 생겨요. 박사가 없어도, 석사만 있어도 이제 전문직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시간 강사라든가 겸임 교수의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교수님 소리 들어보고 여러분이 당했던 것도 복수 한번 하고, 교수님 지각 지워주세요. 일찍 온 스쿨버스가 늦었는데. 안 돼, 들어가.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관세사 합격하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원도 꼭 한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사 시험 과목이고, 뭐 앞에 제일 처음이 이제 관세법이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협약 실무 이론 되어 있는 건 무역 영어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 80분 동안 2과목 관세법하고 무역 영어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객관식이고 오지선다형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2교시에 내국소비세법하고 회계학이 이제 40분, 그러니까 80분이 주어지는데, 그 평균적으로 보면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교시는 뭐 학생에 따라서는 시간이 남기도 한데요. 관세법이 뭐 그래도 빨리 풀 수 있고, 무역 영어도 약간 눈에 익은 것부터 좀 풀다 보면 시간이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다 아시죠? 문제는 뭐예요? 관세사 1차에서 회계학. 올해 보니까 좀 이따 나오겠는데, 2,500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 근데 500명은 노쇼 했어요. 시험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가면 깜짝 놀래요. 한 30명짜리 딱 배치를 해놓거든요, 학교에. 그럼 3분의 1은 비어 있어요. 되게 좀 결실이 높아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실제 시험을 보러 왔겠죠. 근데 1교시 끝나고 또 30명이 도망가요.
쉬는 시간에 도망가요. 그래서 2교시 응시 인원하고 1교시 응시 인원하고 차이가 좀 나요. 30명 나요. 그래서 한 1900 몇십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2교시에 그 중에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꽈락 맞았어요. 네. 왜 놀래요? 모르셨어요? 이 회계학 그 꽈락 비율이 되게 높아요. 50%가 넘어요. 그래서 관세사 1차 시험은 뭐 회계학이 거의 뭐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좀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속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관세법은 먼저 과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관세법에서 35,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FTA 특례법이라고 하는 또 이제 별도의 새끼 과목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특강을 듣거나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올해 연말에 개정이 매년 개정이 되다 보니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특강을 짧게 좀 합니다. 그래서 과목은 이제 관세사 특징은 관세사 주 업무와 이제 관련된 과목이고 이게 1, 2차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 좀 잘 베이스를 깔아놔야 나중에 2차 가서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좀 입법 취지라든가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강사님이 그래서 뭐 과세 분야 과세와 통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세법은 크게 두 개의 파트가 있어요. 관세를 걷어야 되니까 세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마약이라든가 불법 수출입 같은 거 막아야 되니까 통관 있죠. 그래서 통관 분야와 어떤 조세 분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계성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관세법 강사님이 강조를 하신 거고 자 무역영어. 자 무역영어는 일단 무역실무 절차랑 국제법규, 국제협약들을 배우는 과목인데 이제 이 무역영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영어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하는데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요. 영어 잘해요 원래? 그냥 평범하죠. 무역영어 크게 문제 없죠? 있냐?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예. 자, 영어를 잘하면 무역영어가 조금 도움이 되긴 할 건데,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책을 보면 다 내용을 이해하느냐? 그럴까? 여러분 거의 다 우리 문돌이죠. 아니야? 이과도 있나? 전 문돌이에요. 예. 자, 우리 같은 문돌이가 이과의 무슨 물리학 전공서적을 보고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 그럼 다 이해해요? 그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국제협약은 언어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배경 지식 또는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역영어는 영어를 못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일단 무역 실무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협약 같은 거 볼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관세사 무역영어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이거죠. 국제협약. 그래서 잘 나오는 애들만 내가 영어를 정말 못한다면 그냥 무식하지만 외워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도 보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근데 반대로 회계학을 잘했어요. 회계학과 출신이어서 회계학은 잘했는데 영어가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국제협약 그 3대 주요 협약을 진짜 통으로 다 외워버리다시피 하고 해서 영어를 55점 맞고 회계학을 75점 맞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내국소비세법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이 30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사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차 과목 중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라고 이모 세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자기는 세무사니까. 아무튼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맞는데 요즘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법의 양이 적은 게 내국소비세법이에요. 양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법 수준에서 문제를 이렇게 내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연차가 계속되면 기존 문제랑 중복되는 문제를 내면 안 되니까 한 번씩 두 번씩 더 꽈야 되잖아요.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나왔던 걸 또 낼 수는 없으니까 또 꽈든가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이제 밑에 하위 법령으로 내려가든가. 그래서 요즘에는 내세법이 그렇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세법도 지금 보고 있죠? 아니야? 계획이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내키는 대로 막 과목을 뽑아갖고 공부하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일단 선호하는 과목을 많이 보게 돼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과목이 생기니까. 아니면 회계학이 되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회계학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딱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을 보면 뭐가 제일 얇아요? 내국 소비세 책이 제일 얇거든. 그러니까 얘는 좀 나중에 일단 회계학 먼저, 무역 영어 먼저 이러다가 한 1월 달 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양은 뭐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꼬여서 나오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공부하는 분들 중에 내세법 이렇게 좀 한 것으로 치워놓고 있는 분들은 보셔야 돼요. 조금씩.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 재무회계가 30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10문제 정도 나오고, 뭐 계산 문제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거의 이제 대부분이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부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수업 들으면서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풀리는데, 오늘 수업 들은 건 오늘 풀리는데 내일 다시 풀려면 또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예, 계속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모든 부분을 내가 다 해가지고 80점, 70점 이상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몇 점만 넘자. 40점만 넘자. 50점만 맞으면 정말 땡깁니다. 회계학은. 그래서 시간 배분도 제일 많이 해서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2교시 80분 중에 회계학에 50분을 할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30분 안에 뭘 끊어야 돼요? 내세법을 끊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세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회계학에도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월부터 모의고사가 월별 모의고사가 한 번씩 이벤트가 열려요. 3월 달에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말고 전국 모의고사처럼 12월, 1월 이렇게 1월에 한 번씩 하고, 수강하지 않아도 그건 뭐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1교시는 무슨 과목을 빨리 좀 끊어줘야겠어요. 1교시. 1교시는 관세법을 빨리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역영어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좀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내가 빨리빨리 해보고 시간 보면서 좀 체감을 하고 그런 걸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장은 좀 힘들어집니다. 자, 2차 시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차도 4과목이긴 합니다.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그다음 무역실무. 그래서 각 과목별로 80분씩 주어지고 하루 종일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주관식이고 이제 서술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죠. 하루 종일 계속 뭔가 쓰고 있다라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집중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진도 많이 빠지고, 제 기억으로 저는 2차 시험 보고 나서 한 3일 동안 계속 잤던 것 같아요. 3일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공황장애까지는 아닌데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다가 시험 보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깨워요. 야,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다시 방에 와서 누워 있고, 3일 동안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네. 자, 2차는 사실 어떤 과목이 전략 과목을 삼아서 고득점을 받고 나머지로 이렇게 뭐 점수 평균을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게, 이제 90명만 올해부터 다시 뽑기로 이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럼 상대평가에서는 여러분들 뭐 하나 잠깐 삐끗하면 그냥 꽈락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에 집중하기보다는 골고루 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부하시다 보면 선호되는 과목은 생길 거예요. 난 이 과목이 더 재밌다. 뭐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점수 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뭐 2차 답안지는 다 보셨죠? 이건 다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나와서 한번 보세요. 2차 답안지, 이게 한 과목 쓰는 거예요. 네. 자, 합격자 분석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올해 1차 시험 관련된 건데, 여기 나와 있죠. 1차 시험 여기 접수를 한 분들이 2,593명인데 응시는 2,000명, 그래서 결시를 580명이나 했고, 그래서 합격은 559명, 그래서 27%, 27.7%. 그러니까 30%가 이제 안 돼요. 1차 합격률이. 1차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1교시에 2,013명이 응시를 해요. 그런데 2교시에 보시면은 몇 명 도망간 거야? 17명 도망갔네요.
17명 도망가서 1996명이 이제 2교시 시험을 받고, 자, 2교시에 이제 빨간색으로 치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자, 1999명이 시험을 봤는데 1087명이 꽈락이에요. 네, 40점을 못 넘겼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학원 다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꽈락률이 54%,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4.5%가 이제 회계학에서 꽈락이 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차니까 뭐 고루 있겠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좀 고루 있고요. 성비를 보면은 뭐 51대 49니까 거의 남녀 비슷한 동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수험인데, 밑에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는데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55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2차 같은 경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없애지? 예. 그래서 926명이 대상이고, 이제 응시는 769명. 그러니까 거의 한 160명 차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1차를 시험 보면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잖아요. 그 1차 붙은 해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보고. 근데 같은 해 볼 때는 사실 공부해 놓은 게 없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경험 삼아 한번 간다라는 분도 있는데, 아예 뭐 쓰지도 못할 거 왜 가? 그래서 안 오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은 전 가셨으면 좀 좋겠어요. 예, 의미가 없더라도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교시 관세법은 조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의외로 점수 잘 나와요. 어제 2차 설명했는데 올해 1차 붙고 올해 2차에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관세법은 조금 아는 게 있어서 썼대요. 50몇 점 나왔대요. 되게 높지 않아요? 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자, 이제 올해 합격자 이제 어떤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합격자 평균 연령은 거의 28세에서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이 56%, 여성이 44%이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 비율이 작년에 149명 합격할 때는 2, 3, 4, 5, 60대까지 다 합격자가 있었는데, 이제 엄격하게 막 짜게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 예, 이렇게밖에 나오진 않아요. 최고령도 30대예요.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 올해 같은 경우 유해생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해가 유리하니까 동차보다는. 그래서 유해가 66%, 동차가 34%.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1차 시작하기가 내년 시험까지 기간이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겁난다.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년 1차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년 동차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으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시작할 때 두렵고 하니까 어떤 그 시점을 디데이를 자꾸 뒤로 이렇게 늦추려고 하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 이것만 놓고 보면. 동차 합격이라는 확률이 어때요? 되게 낮잖아요. 낮은 확률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죠? 일단 내년에 어떻게든 1차를 좀 붙고 5개월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내후년에 유예를 붙는 게 훨씬 더 높은 확률이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 기간. 지금 28명이 아직 답을 안 줘서 요거는 약간 중간 정도의 어떤 집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평균 수험 기간이 36개월이고 이 친구들은 제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10개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최대는 96개월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직장을 다니면서 좀 계속 전업수험생을 8년씩은 못했겠죠? 8, 9년씩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24개월 미만 17, 36개월 미만, 왜 이래? 그리고 48개월 이상 그 장수생도 한 17명 이상은 지금 되는 것 같고요. 동차생 같은 경우는 지금 6명씩 고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36개월, 그러니까 3년차 동차, 4년차 동차, 그 이상 동차들 돼 있고, 지금 보시면 놀라운 게 유예생 중에 최소 수험 기간이 14개월이고요. 동차생인데 10개월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2차는 그때그때 채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평균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보다도 사실은 내가 90등 안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66, 65 쭉 나와 있고, 사실은 무역 실무가 올해 되게 악명이 높았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지엽적인 데서 나와가지고 거의 쓰지 못하고 애들이 되게 힘들어. 난 무역 실무 때문에 꽈락이다,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시험의 난이도하고 점수는 예,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악명이 되게 높았는데 점수는 제일 높아요. 70 거의 6점이 이제 평균 점수고, 그래서 합격자 평균 점수가 65점이고요. 밑에 보시면 커트라인이 54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 평균이 60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합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149명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점수가 많이 다 올라가가지고 평균 60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조정을 못 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평균 60 넘는 사람들이 9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90명에서 자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평균 60이 안 돼도 꽈락만 없으면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54.5점이었으니까 좀 괜찮았죠. 자, 올해 학교별 이제 합격자 현황인데, 일단 인하대하고 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가 5명씩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에서 4명, 그리고 건대, 고려대, 숭실대에서 3명씩. 아직 이것도 미집계예요. 25명이 아직 내질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 합쳐지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천대, 강원대, 대진대, 연세대, 전남대에서 2명씩. 한 명씩 나는 학교도 꽤 많은데, 관세사가 굉장히 여러분 글로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칭화대 있었던 거 아세요? 북경대랑 쌍벽을 이룬다는 칭화대 출신이 있었어. 예, 근데 올해는 난징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네카 컬리지, 지금 어디에 있는 학교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 국립대, 그 다음에 조지 브라운 컬리지에서 외국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도 관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수험 전략 커리큘럼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이거는 설명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수험생이 되면 공부를 막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3가지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하루하루 그날의 목표를 이행하는 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일단 최종 목표는 우리 같은 경우, 아이고, 잘못되어 있는데, 2026년 내년 최종 합격은 아니겠죠. 일단 우리는 내년에 1차 합격을 목표로 하고 2023년에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는데, 일단은 쉽게 말하면 내년 1차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년 1차까지는 지금 5개월이 남았다 치면, 이 단계별 목표라는 건 그러면 2달 또는 1달 단위로 끊어서 각각 월별로 어떻게 이제 뭘 할 것인지를 또 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간, 일간 과목별 진도를 설정해 가지고 하루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까지 다 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과목 공부하지? 라고 고민하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해야 될 과목과 진도, 나가야 될 진도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오늘 진도를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 세워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많이 찾아봐요? 관세사? 인스타에 관세사 치면은 관세사 공부하는 친구들의 올라와요. 그런 게 뭐라고 그러니? 피드라고 그러니? 그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뭐 보통 막 10시간, 11시간, 12시간 공부한 친구 13시간도 있어요. 근데 13시간 공부하던 친구가 오늘은 10시간밖에 못했다고 막 자책하면서 막 그러려고 막 그래요. 그 친구들 보면 이미 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시간표를 정할 때, 그러니까 학교 시간표처럼 쓰면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하루를 4교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저는 3교시로 나눴어요.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회계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 시간이 많은 게 오후나 저녁이죠. 그럼 저녁엔 회계학을 다 깔아요. 깔고 나머지 오전, 오후가 있으면 그거를 3과목을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짜세요. 짜놓고 시행하다 보면 뭔가 조금 현실과 괴리가 생기겠죠. 그럼 그런 걸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1차 때 그거를 다 해보고 나의 공부 패턴, 나의 공부 방법이 정해져야 2차 가서 시행착오가 없이 바로 공부할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1년치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2개 다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1, 2월 달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정말 좀 많이 만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여긴 언급이 없지만 1, 2월 달에는 이제 올해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강이 열릴 수도 있어요. 개정 특강 같은 거. 그런 거 다 챙기셔야 되고, 이제 2월 달에 OX 특강이 있고요.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기본 이론 듣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하시고 1, 2월 달에
문제풀이를 들으시고 모의고사 들으시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도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만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바짝 공부해서 플러스 특강까지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특히 회계학하고 무형영어 두 과목만이나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셔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게 좋고, 만약에 정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가 맞을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둘 다 들으면 좋은데 만약에 하나만 내가 들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돼?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오케이? 예. 분명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위주로 단원별로 이렇게 쭉 문제를 훑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기본 이론 때 내가 뭘 놓쳤구나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게 되고, 거꾸로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이거에 대한 그게 되게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반면에 모의고사는 사람들이 자꾸 점수에만 집중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 문제만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외우는 경우가 좀 많아서 모의고사를 많이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문제풀이를 더 중요하게 여러분 봐야 되고, 기출됐던 부분에서 70%가 문제가 나와요. 실제 문제를 찾아보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똑같진 않아도 기존에 나왔던 데서 다시 나오는 게 70%예요. 그러니까 70%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문제풀이겠죠. 그 다음에 앞에 없었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게 30%. 사실 그거는 일단 나중 얘기고 70% 먼저 잡아야 되니까 문제풀이는 무조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뭐 이대로만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요거에 따라서 좀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2회독 무조건 하세요. 네,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듣고 3월 달에는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플러스 특강까지 좀 챙겨서 좀 듣는 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2차 공부도 좀 봐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하시진 않겠죠? 지금 시점에. 인터넷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5월 달에 1차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처럼 11월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5월 달에 오신 분들은 사실 1차 수업을 다 들어도 6, 7개월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간에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2차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2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11월이잖아요. 11월이면 1차만 하기도 벅차요. 그러니까 2차 얘기는, 인터넷에서 본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좀 전에 나왔던 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만든 건데, 오프라인, 온라인 뭐 선택을 못 하겠다, 어느 게 맞냐, 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오프라인에 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시면 오프라인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2019년도 기준일 거예요. 2019년도에 합격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100% 온라인만 수업 듣고 합격한 친구들이 60명이고, 오프라인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을 병행한 친구들이 35명이에요.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온라인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온라인을 듣는 학생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60명은 사실 1.5%밖에 합격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오프라인은 뭐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이제 35명이 나오죠. 그럼 합격률이 6.4%. 그럼 인강만 듣는 친구들보다는 오프라인 병행한 친구들의 합격률이 5배가 높아요. 그만큼 집중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 내지는 뭐 지금 오프라인 다니는 친구들은 몇 명 있긴 한데 아마 그걸 좀 느낄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은 목표로 같은 걸 공부하는 동료가 옆에 있으면 좀 덜 힘들어요. 덜 힘들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제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엄마랑 관세법 얘기할 수 없잖아. 내가 지금 회계학 때문에 미쳐 죽겠는데 엄마랑 회계학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는 화이팅, 우리 딸 화이팅. 그러잖아. 근데 회계학을 되게 힘든데 같이 그걸 먹으면서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오프라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건이 되시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합격자들이 말하는 노하우인데, 뭐 철저한 공부계획과 학습량, 이게 합격자들이 말하는 되게 중요한 거였고, 암기가 38%. 사실 위에 거대로 하면 이 밑에 있는 암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얘는 결과물이겠죠. 중요한 건 이 위에요, 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